자, 오늘은 이제 쿠버네티스 동작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쿠버네티스가 잠깐 필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조금만 말씀드리면은요. 자,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도크 데몬을 우리가 설치를 하고 이제 이미지를 이제 빌드를 해서 이걸 여기는 이제 도크 이미지 리지스트 서버라는 게 이제 저희는 ECR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했거든요. 이제 저장을 하고 다시 이제 운영 서버에서 이걸 이제 풀 해가지고 이걸 이제 다운받아서 이제 컨테이너를 이렇게 하나하나 실행했었어야 됐습니다. 여기 나오다시피 마이크로 서비스가 음,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한 7,000개? 7,000개 정도씩 넷플릭스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7,000개 정도 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이제 이미지화해서 이제 사람이 특히 이제 여기 운영 서버가 있으면 이 프로젝트가 실행될 이 컨테이너가 이미지가 이제 실행되면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이 컨테이너가 실행할 어떤 노드의 어떤 환경 그러니까 노드의 어떤 자원들이 지금 저희가 이제 배포하고자 하는 컨테이너를 충분히 실행할 어떤 그런 용량이 되는가 성능이 되겠는가 이걸 이제 일일이 사람이 다 판단을 다 계산을 해서 해당 노드에다가 이제 배포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또 배포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이 컨테이너가 죽을 수도 있는데 이 몇천 개나 되는 이 컨테이너들을 사람이 다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뭐 이렇게 죽으면 시스템 다운되면 다시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재실행만 해도 또 실행할 수 있는데 이걸 일일이 다 이제 모니터링해서 다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데브옵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서별로 우리가 프로젝트를 별도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이제 하게 하는데, 자, 이 데브옵스의 장점이 있지만 이걸 이제 수많은 어떤 프로젝트를 빠르게 이렇게 이제 배포하는 게 이제 쉽지는 않아요.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자면은요. 이제 쿠버네티스라는 게 이제 뭐 조타수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자, 그래서 우리 이제 개발자거나 뭐 운영하는 사람이 자, 쿠버네티스한테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이제 쿠버네티스가 이 조타수 그러니까 이제 이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뭐 목적지로 가듯이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각각의 여러 노드에다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 컨테이너들을 이제 배포한다 뭐 그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이제 쿠버네티스는 여러 개의 이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서버에 이제 이 쿠버네티스가 이걸 자동으로 이제 여러 서버에다 배포를 하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저번에 이제 배민 얘기했지만 뭐 특별한 어떤 할인 이벤트 같은 거 하면 굉장히 이제 또 트래픽이 이제 폭주한다 이거죠. 자, 이럴 때 자동으로 저희가 이 컨테이너를 스케일링 여러 노드에다가 이렇게 다시 노드를 이제 추가시켜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또 이제 배포를 할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이제 쿠버네티스다 이 말인데요. 이제 저희가 이제 클러스터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개의 서버를 하나로 묶은 집합을 하나로 묶어서 마치 이제 외부에서 볼 때는 하나의 서버처럼 작동하는 것을 클러스터라고 그럽니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란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배포하기 위한 여러 집합을 이렇게 하나로 묶은 것을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번 시간에 저희가 노드 그룹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저희가 이제 아마존 EKS 클러스터를 저희가 이제 생성을 할 때 노드 그룹을 만들고 그 노드 그룹에 몇 개의 노드가 만들어질지를 우리가 이제 정하는데 그 노드들의 집합 이걸 이제 AWS EKS에서 관리하는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뭘 했었냐면, 우리가 이제 EKS를 먼저 생성을 했었죠. 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게 클러스터 AWS EKS 여기 이제 화면으로 와서 클러스터 추가, 자, EKS 클러스터를 저희가 이제 추가하는 화면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뭘 했었냐면 EKS 클러스터를 먼저 만들었어요. 자, 이때 자, EKS 클러스터를 만든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그때는 잘 몰랐을 텐데 오늘 한번 제가 보자고요. EKS 클러스터를 만든다. 이 말은 저희가 마스터 노드의 컨트롤 플레인을 그러니까 EKS가 이제 실행될 노드가 있어야 되겠죠. EKS 자체가 그러니까 아마존 EKS라는 쿠버네티스가 실행되는 어떤 환경 이것도 이제 어떤 노드에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노드를 마스터 노드라 그러고 이제 이 쿠버네티스를 관리하기 위한 뭐 컨트롤 플레인 뭐 일종의 이제 제어판이라고 얘기할까요? 이 마스터 노드에다가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먼저 제가 했던 게 아까 EKS 클러스를 생성한다. 이 말은 이 마스터 노드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드 그룹을 생성했잖아요. 그죠? 노드 그룹을 생성을 하면 그 노드 그룹 안에 이제 워크 노드, 여기 워크 노드라는 게 우리가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이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실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노드가 되겠죠. 이 노드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여기 나왔다시피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이제 배포하기 위한 서버 집합이라고 그랬는데 배포하기 위한 서버 집합인데 실제 이제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그 노드를 워크 노드라고 그러고 자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노드가 마스터 노드입니다. 마스터 노드에는 이게 이제 EC2 인스턴스예요. 마스터 노드에는 뭐가 이제 자동으로 뭐 설치된다고 표현할까요? 이제 컨트롤 플레인이 이제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서 이제 그럼 컨트롤 플레이는 이 마스터 노드에 우리가 설치가 되는 동작하는 이 제어판 컨트롤 플레이는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etcd 마치 이거는 레디스처럼 키밸류 형태의 데이터 베이스다. 그지? non-SQL 데이터베이스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etcd는 실제 이제 어떤 이게 메모리상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실제 이게 이제 저장이 되어요. 자, 그러면 이 etcd라는 이 데이터 스토어, 데이터베이스는 클러스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배포된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어떤 실행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etcd가 이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API 서버, 마스터 노드에는 API 서버라는 것이 있는데, 이 API, 저번 시간에 저희가 쿠베 CTL이라는 그 명령어가 있었죠. 쿠베 CTL을 이용해서 우리 AWS에 있는 이 쿠버네티스 EKS와 통신을 하게 되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마스터 노드에 있는 이 API 서버와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 API 서버는요, 저희가 쿠베시티를 쓰는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RESTful API로 우리가 이게 통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 그리고 이제 또 스케줄러라는 게 있어요. 이 스케줄러라는 놈이 이제 결국 또 뭘 하냐면은요, 이 마스터 노드에 있는 스케줄러라는 놈이 저희가 쿠베시티엘 명령어를 이용해서 API 서버에게 야 파드를 배포해줘 라고 하면 우리가 도커를 쓰면 실제 이제 저희가 이 노드들을 다 저희가 생성을 해야 되고요. 이제 이 인스턴스들을 저희가 이제 노드에다가 다 생성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각 노드에 실제 이제 어떤 가용 상태를 보고 시스템 자원이 여유가 있는지를 저희가 계산해서 확인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노드를 배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스케줄러라는 놈이 있어요. 이 스케줄러라는 놈이 있네. 얘가 이제 배포하라 그러면 각 노드들을 보고 이제 이 파드를 여기서 아까 파드라는 게 그러니까 컨테이너화된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그 배포의 최소 단위가 컨테이너가 아니라 그 컨테이너를 이렇게 랩핑하고 있는 파드로 갑니다. 이 파드를 배포해라. 그러면 이제 스케줄러가 이 노드들 중에 적절한 노드를 찾아서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자동화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서브 네트워크에 이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도 쿠버네티스가 하고 이 배포도 누가 한다? 그러니까 배포할 노드를 우리가 찾는 것도 이 이제 EKS 클러스터에서 알아서 하는데 걔가 누구다? 스케줄러라는 놈이 이제 그런 역할을 노드를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컨트롤러 매니저스가 있는데 그리고 워크 노드에는 이제 큐블릿이라는 또 그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제 큐블렛. 그래서 이제 이 큐블렛이 이제 실제로 이 도크를 실행을 해서 이 파드를 배포하는 역할을 합니다. 뭐 워크 노드에 있는 것 중에 또 큐블릿이 있고 큐베 프로젝트가 있는데 일단 대충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제대로 한번 또 밑에서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쿠버네티스의 EKS에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배포한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저번 시간에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이거 야물 파일이 있었죠. 자, 이게 일종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한테 EKS한테 자, 이걸 저번 시간에 뭐 어떻게 명령을 내렸습니까?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큐베 CTL에서 apply 가지고 자, 파일은 뭐 예를 들어서 보드 다시 앱 다시 뭐 자, 파드 점 야물 아무튼 저번 시간에 뭐 이런 비슷하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우리 스프링 부트 게시판 프로젝트를 뭐 일단 빠르게 이제 배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야물 파일이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우리 AWS EKS한테 자, 우리가 원하는 작업 지시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야물 파일에 있는 대로 네가 이제 그 파드를 쿠버네티스 그러니까 어떤 리소스에 해당하는 파드를 배포해라 라고 이렇게 여기다가 지시를 이렇게 명시를 하는 거죠 저희가. 자, 그래서 쿠버네티스의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를 배포한다 라는 거는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매니페스트 파일을 작성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EKS에 배포되는 그 어떤 저희가 이제 배포하고자 하는 그 무언가를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라 그럽니다.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쿠버네티스에 우리가 파드를 배포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파드라는 쿠버네티스 오브젝트 자를 배포를 하는데 이 배포하는 것 중에는 파드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매니페스트 파일에 쿠버네티스 오브젝트에 대한 어떤 명세를 작성을 해서 아까 야물 파일이었죠. 어디다가 내가 kubectl이라는 이 명령어를 쓰면 우리가 이제 아마존 AWS EKS와 연결이 됩니다. 근데 EKS와 연결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이 마스터 노드에 있는 그 API 서버에게 이제 이렇게 요청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이란 쿠버네티스 오브젝트를 생성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저희가 작성하는 어떤 그 필수 정보, 자, 일을 시키기 위한 지시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 본격적으로 kubect라는 명령어를 썼잖아요. 그죠? 사실 제가 kubectl 명령 가지고 그냥 빠르게 그 보드 프로젝트를 배포를 한번 일단 해봤는데 그리고 이제 일단 연결을 했을 때는 저희가
실행은 되는데 그 DB 연결은 안 됐어요. 어쨌든 배포까지는 일단 됐습니다. 한 이유가 이제 이거 그냥 바로 이거 설명하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되는 연구인지 이제 모르실 것 같아서 일단은 제가 빠르게 이제 실행을 했고요. 자, 일단 그러면 kubect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자, 이때 얘가 마스터 노드에 누구하고 통신을 한다. 마스터 노드에 컨트롤 플레인이 이렇게 설치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컨트롤 플레인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API 서버라는 놈이 있습니다. 얘하고 이제 어떻게 통신한다? HTTP 포스트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요청을 보내게 됩니다. 이때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뭘 보내요? 아까 야물 파일을 보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PI 서버가 그럼 이제 얘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그 이 야물 파일에 보면은요, 이게 이제 뭐 kind라고 돼 있죠. 저번 시간에 제가 했던 거는 얘였어요. 여기 보면 kind가 디플로이먼트입니다. 디플로이먼트도 있고요. 또 여기는 보니까 kind가 서비스예요. 자, 이 kind에 들어가는 얘네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쿠버네티스 리소스라고 얘기합니다. 쿠버네티스 리소스인데 그럼 제가 이 야물 파일에 나는 자 API 서버한테 이렇게 내가 요청을 하는 거죠. 네가 지금 그 신규로 생성을 해야 되는 이 그 쿠버네티스 리소스는 뭐가 있다? 디플로이먼트도 있고 사실은 여기에 레플리카셋이라는 놈도 있습니다. 또 사실은 여기 안에 또 파드라는 놈도 이렇게 이름을 카인드라고 안 했지만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 다 배울 거예요. 이 배포를 딱 하게 되면은 쿠버네티스 리소스는 디플로이먼트, 레플리카셋, 파드, 그 다음에 서비스라는 이 지금 현재 네 가지 그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이 야물 파일에 지정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자 뭐 해라 신규 생성하라 라고 이렇게 이 작업 지시서에다가 내가 작성을 해서 EKS API 서버로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API 서버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 아까 신규 리소스로 뭐 만드는 게 4개였잖아요. 그 리소스들을 어제 키 밸류 형태로 어디에 저장한다? etcd라는 이제 non-SQL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합니다. 이제 여기다 저장을 딱 해놓거든요. 자, 저장을 했죠. 자, 그럼 현재 리소스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신규 리소스 뭐 어떤 그 생성이라는 그런 상태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리소스들이 지금 현재 상태는 아직까지 여기 배포가 여기 안 됐어요. 오크노드 배포는 안 됐습니다. 그냥 etcd에 지금 현재 상태가 신규 리소스 생성 뭐 이 정도로 상태가 이제 저장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컨트롤 플레인에 들어가는 그 구성 내용으로서 뭐가 있냐면 이 API 서버라는 것도 있지만 컨트롤러 매니저스, 스케줄러, 그 다음에 큐블릿 이렇게 이제 이 큐블릿이라는 놈은 워크노드에 있는 그 하나의 뭐 어떤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API 서버를 딱 중심으로 내가 이 개발자가 이렇게 API 또는 운영자가 API 서버로 쿠버네티스 매니페스트 작업지 시절을 이제 보내게 되면 일단은 이 제어판에 있는 임마들은 도대체 뭐 하냐면은 자 컨트롤 매니저스나 스케줄러나 자 이 각 모든 작업 노드에는 큐블릿이라는 이 프로세서가 있는데요. 얘네들이 전부 다 하나, 둘, 셋 임마들이 누구하고 통신을 하냐면은 API 서버와 이제 작업을 합니다. 나도 API 서버에게 요청을 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마치 이제 업저브 패턴처럼 우리가 작업을 업저브 패턴처럼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잠깐 업저브 패턴이 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여기는 뭐 자, 업저브 패턴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내가 구독하고자 하는 이 업저브 패턴은 원래 정의가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 뭐 우리 학원 그 유튜브 채널을 내가 구독 신청을 딱 해놓잖아요. 자,
그러면 다른 채널에 뭐 어떤 운영하는 사람이 거기다가 뭐 어떤 동영상을 새로 올린다 해가지고 내가 알림 받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지 내가 그 채널을 구독 신청한다. 이 의미는 뭐냐면 여기에 이제 나의 채널에 신규로 어떤 동영상이라는 게 하나 올라오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나는 그 알림을 받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이 옵저버 패턴으로 뭐 이렇게 작동하는 어떤 그 우리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내가 구독하자는 이벤트를 자, 이 API 서버에다가 하나의 장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에게 이제 이 케이스에서 이제 얘기하자면은 API 서버에다 딱 등록해 놓고 이벤트가 자 발생하면 그 내가 관심 있는 이벤트 발생하면은 그 이벤트를 내가 통보받겠다. 알림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업저브 패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업저브 패턴이라는 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매니저스, 스케줄러, 그 다음에 큐블릿이라는 놈은 지가 이 API 서버는 수많은 이벤트를 발생을 시킬 겁니다. 이제 발생을 시킬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지가 관심 있다고 등록한 이벤트만 얘네들이 수신을 할 겁니다.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여기에 제일 처음에 이 아까 야물 파일을 이 야물 파일을 딱 이렇게 내가 API 서버에다가 보내면 아까 신규 리소스가 4개였잖아요. 이게 이제 어떤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데 각각의 리소스는 아직까지 어떤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신규 리소스 뭐 일종의 요청 상태라고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자, 그러면 이제 이 API 서버는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하고요. 이제 컨트롤 매니저스라는 놈이 있습니다. 컨트롤러 매니저스라는 놈이 지는 API 서버에다가 지 장치를 딱 등록한다 이 말을 해놨는데 어떤 이벤트에 대한 구독 신청을 딱 해놓냐면은 알림을 받겠다고 신청했냐면은요. 신규 리소스 이벤트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벤트 있으면 나는 받겠다. 통보 받겠다. 라고 이렇게 등록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API 서버는 리소스 상태를 저장을 하고요. 이제 신규 어떤 리소스를 내가 여기다가 이 상태가 이제 이렇게 지가 저장을 하지만 이제 얘는 신규 리소스가 이렇게 생성 요청이 뭐 생성이라는 어떤 그런 이제 요청이 어떤 이벤트를 얘가 이제 발생시키는 거죠. 이제 발생시켜요. 그러면 누가 이벤트를 통보받냐면은 컨트롤러 매니저스가 딱 통보받습니다. 자, 그럼 컨트롤 매니저스는 신규 리소스 이벤트 아까 4개라 그랬죠. 4개에 대한 어떤 그 생성 요청을 이제 받으면 이제 얘는 컨트롤 매니저는 이제 신규 리소스 자, 일단 생성 요청이라고 해서 이렇게 또 얘가 보냅니다. 각 리소스들에 대해서 아까 저는 이제 이 4개의 신규 리소스가 있을 텐데요. 이게 이제 신규 리소스, 자, 이 리소스 상태가 제일 처음에는 신규 리소스 상태로 되고 얘가 신규 리소스라는 이벤트를 발생시키면은 얘는 이제 리소스에 대한 어떤 생성 요청을 이렇게 이제 API 서버로 보내게 됩니다. 그럼 API 서버는 아까 리소스가 4개 있으니까 각 4개 리소스에 대해서 이제 신규 리소스 생성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또 상태가 생성 요청이라고 해서 상태가 바뀝니다. 자, 그러면 API 서버는요, 이 리소스를 생성을 하려면 API 서버는요, 이 중에 여러 노드들 중에 하나를 사실은 이제 할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API 서버 가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이 수많은 노드들 중에 여기 오크 노드가 지금 한 개로 되어 있지만 수많은 노드들 중에 이제 이 아까 이 리소스를 그러면 이제 할당하기에 자 할당하기에 충분한 어떤 그 노드를 우리가 이제 찾아야 돼요. 그 어떤 CPU 자원이나 메모리.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파드가 이제 하나의 신규 리소스로 생성이 되어야 된다면 그 파드를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없네요. 자, 이 파드 딱 보면은요. 여기 이제 리소시스에서 이제 이 파드를 우리가 이게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고요. 이게 파드로 배포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기 이제 보면 리소시스라는 이제 이 야물 파일에 리밋에서 이제 메모리는 128MB, CPU는 100ms 정도 이렇게 되는 어떤 그 요것만 이렇게 이 정도 되는
우리가 가용 자원이 남아있는, 노드를, 이제 이 파드를 실행하려면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 노드, 여기에 스케줄러가 그 노드를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케줄러는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그 파드가 할당될 노드를 선택했으니까, 자, 이제 그 리소스에다가 이제 아직 노드 정보를 변경하는, 노드, 리소스의 노드 정보를 변경 요청이라고 되는데, 뭐 제일 처음에는 변경이 아니라 이제 그 노드, 그 파드라는 리소스는 신규 리소스로 또 신규, 리소스 생성 요청까지 갔고요. 이제 노드 할당이 필요한 리소스 이벤트를 API 서버가 발전시키면은 노드 할당이 필요한 리소스, 모든 리소스가 노드 할당이 또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이제 노드 할당이 필요한 리소스 이벤트가 API 서버가 발전시키면은 이제 이제 파드가 대표적이죠. 그 파드에 이제 노드를 아직 할당 안 됐었는데 이제 얘가 그 노드 정보를 변경 요청을 이제 받으면은 이제 이 etcd에다가 이제 그 파드에 대한 우리가 배팔 로드를 지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제 그 리소스에 대한 상태 변경이 완료에 대한 이벤트가 발생했다. 라고 한다면은요. 자, 여기 예약된 리소스 이벤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파드에 노드가 할당이 됐지만, 자, 예약이 됐죠. 자, 그러면 예약이 됐는데, 이 큐블릿이라는 이제, 그 프로세서는요. 자, 워크노드가 100개면 각 노드마다 이제 한 개씩 큐블릿이라는 이제 이 프로세서가 이제, 이 API 서버에다가 또 이제 딱 이제 구독 신청을 한다 이거죠. 얘는 어떤 그 알림을 받냐면 이 API 서버는 자기한테 이제 한 100개의 워크노드가 있으면 100개가 할당됐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요? API 서버는 그 중에서 방금 리소스가 할당된 노드가 있을 겁니까? 그 노드에 큐블릿한테 이걸 알려요. 야, 이 파드를 자 큐블릿 네가 자 이제 임마한테 예약된 리소스 이벤트를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API 서버는 아까 명세, 매니페스트 파일을 받았고 자 이제 이 파드 정보를 보세요. 여기 이제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그 워크노드에 우리가 이제 다운받아 가지고 설치해야 되는 그 컨테이너 이미지가 여기 있죠. 이 파드에 대한 정보를 보내야 되겠죠. 맞죠? 이 파드가 어디에 이제 그러면은 노드가 할당이 됐다. 자, 니한테 할당이 됐으니까 자, 이제 네가 이거를 이제 배포해라. 파드로 배포해라. 라고 하면 큐블릿은 이제 이 예약된 리소스 이벤트에 이제 이 파드에 대한 정보를 받았거든요. 그지? 이제 이제 설치를 왜냐면 파드 정보는 얘가 갖고 있었으니까 etcd에 있지만 자 그러면 이제 큐블릿은 이제 그 컨테이너 실행 환경인 컨테이너 런타임 환경인 자, 도크한테 이제 야 네가 이제 이거를 배포해라 라고 주면은 이제 이 워크노드에 이렇게 이게 이제 보시면 요게 이제 파드들입니다. 이 파드들을 이제 이 워크노드에 배포를 하게 된다 이거죠. 자, 배포를 했습니다. 배포를 하게 되면은 큐블릿은 이제 이 각각 이 배포된 파드들에 대해서 이제 이 큐블릿이 이제 주기적으로 헬스 체크. 뭐 헬스 체크라는 게 통신이 되면 얘가 살아 있는 거죠. 헬스 체크를 해서 얘가 이게 이제 연결 안 된다. 라고 한다면 큐블릿은요 셀프 힐링 이 셀프 힐링 기능도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또 도크한테 새로 그러면 이거 기존에 있는 파드는 지우고 새로 하나 배포를 해라. 해서 이제 새로 또 이렇게 이제 재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된다 이겁니다. 이제 도크 하면은 내가 해야 되죠. 내가 관찰하다가 내가 다시 배포를 해야 되는데 쿠버네티스 쓰면은 여기 있는 큐블릿이란 놈이 이거를 헬스 체크해서 자동으로 셀프 힐링하는 기능이 있다. 근데 안 돼.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큐블릿은 이 리소스를 이제 삭제를 하겠죠. 이제 몇 번 하다가 안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이 노드의 배포가 안 되면 자 이제 리소스에 대한 삭제 보고를 날립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의 실행 상태와 이제 리소스에 대한 삭제 보고를 내려요. 자 그러면 이제 API 서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여기 이제 분명히 이게 이제 그 신규 리소스로 파드에 대한 정보가 있을 건데, 이 현재 이 파드가 그러면은 삭제돼 버렸으니까, 이제 이 쿠버네티스 리소스가 여기서 이제 뭐 삭제가 돼 버렸으니까 이 파드는 지금 배포 안 된 상태죠. 자, 명세표에는 내가 의도했던 거는 파드를 내가 특정 노드에다가 배포하는 거였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제 etcd의 상태가 없는 걸로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자, API 서버는 이제 이미 추가 리소스에 대한 생성 요청은 이미 왔는 거고, 지금 노드가 할당이 안 됐으니까 다시 스케줄러한테 노드를 새로 할당하라. 스케줄러한테 노드를 다시 할당하라. 건강한 노드를 새로 할당하라. 그러면 이제 또 리소스의 노드 정보 변경 요청을 이제 변경 정보라고 보면 되겠네요. 날립니다. 그럼 다시 이제 API 서버는 이제 리소스에 대한 노드 정보 변경 요청이라는 이제 여기에 상태가 기록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API 서버는 이 스케줄러가 새로 할당해 줬으니까 이 예약된 리소스 이벤트를 이렇게 다시 또 발생을 시킵니다. 발생시킬 때 아까 근간 노드를 새로 할당받았다면 해당 그 노드의 큐블릿한테 다시 보내는 거죠. 그러면 해당 노드의 큐블릿이 다시 이제 도크한테 이걸 배포해라, 파드를 배포해라 라고 하면 새로 또 배포하게 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이 전체 그러니까 이 API 서버와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매니저스, 스케줄러, 큐블릿, 네, 그리고 쿠베시텔 요 그 어떤 동작 원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 번 듣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복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쿠버네티스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그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아까 그 여기 큐블릿 말고요. 또 이거 따로 놔야 돼요. 큐블릿 말고, 자, 큐블릿은 그러면 자, 큐블릿은 여기 파드를 배포하잖아요. 파드를 배포하게 되면 아까 컨테너의 실행 상태 정보를 API 서버에다가 보낸다고 했었죠. 파드.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보도 어디에 저장하겠습니까? etcd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etcd에다가. 자, etcd에 저장되는 정보는 이렇습니다. 내가 원래 의도했던 정보.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의도했던 여기 보면 스펙이라고 있죠. 스펙. 내가 이제 쿠버네티스한테 이게 내가 쿠버네티스 상에 있어야 될 어떤 상태다. 있어야 될 상태다. 이걸 만들어줘. 라고 하는 의도. 나의 의도를 이 스펙에다가 다 적어놨거든요. 이 스펙에 대한 정보도 어디에 저장이 된다? etcd에 저장이 되고 또 실제 그 상태에 대한 정보는 스테이터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etcd에는 이 쿠버네티스 리소스에 대한 스펙 정보와 그 다음에 스테이트, 현재의 어떤 스테이트 정보가 같이 저장이 되거든요. 자, 저장이 되는데 이때 큐블릿은 이 파드에 이게 이제 파드가 배포를 하게 되면은 이 파드당 하나의 IP 주소를 할당을 받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 파드는 자동으로 죽었다가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그러니까 파드가 이제 생성이 되면 IP 주소라는 걸 할당받거든요. 이거 사설 IP 주소예요. 근데 고장 나면은 다시 또 생성하잖아. 그럼 또 IP 주소가 달라진다 이거죠. 노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파드가 할당받은 이 워크노드의 IP 주소를 이건 서로 다른 머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외부에서 내가 이렇게 쭉 가서 실제 여기 지금 이제 작동하고 있는 이 파드에 연결을 하려면 분명히 나는 이 파드에 대한 일단 IP 주소를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내가 이 파드에 있어 실행되는 내가 만든 프로젝트 여기에 접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스프링 부트를 했던 그 게시판 프로젝트가 이 파드나 뭐 실행되고 있다. 그럼 이제 실행되면서 이제 IP 주소를 할당받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설 IP 주소입니다. 외부에서 연결을 바로 못해요. 그렇다면 이제 일단은 이 만들어낸 이 파드, 이마의 IP 주소를 API 서버에다가 보내가지고 이 파드에 대한 신규 리소스 아까 요청이 왔었고 이 파드 정보 여기 있거든요. 그럼 이제 스테이터스에다가
현재 그러니까 실행되고 있는 이 파드에 대한 실행 정보가 스테이터스에 저장이 되거든요. 거기에 IP 주소가 저장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럼 IP 주소 저장이 됐다라고 가정하자고요. 여기 저장돼 있으면 안 되죠, 또. 여기만 저장돼 있으면 외부에서 이렇게 뭐 API 서버로 해가지고 요청이 왔다. 그러면 이 파드로 가야 되는데 여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드는 워크노드에서 실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외부에서 이렇게 API 서버로 이 파드로 IP 주소도 모르는데 그 파드로 어떤 내가 접근하고자 요청해 보면 일단은 이제 이 워크노드로 보내면, 자, 워크노드로 가면은요, 뭐가 있냐면, 자, 보세요. 자, 뭐가 있냐면, 사실 이 워크노드에서도 사실은요, 다른 워크노드에 있는 파드로도 연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파드가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문 파드에서 결제 파드로 내가 연결하겠다. 그러면 다른 파드의 주소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파드에 대한 이 상태 정보는 사실은 etcd에 있어요. 자, 있는데 각각의 노드들도 그러면은 이 파드에 대한 IP 주소를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워크노드 이 자체에서도 이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 워크노드에는 이제 이걸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큐베 프락시라는 놈이 있습니다. 큐베 프락시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아까 큐블릿이 이제 이 그 파드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IP 주소를 여기 보내면, 여기 보세요. API 서버는 리소스, 자, 엔드포인트에 대한 추가 변경 이벤트.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리소스 엔드포인트라는 게, 이게 엔드포인트라 이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요청하면은 가장 끝에 있는 종단에 있는 그 포인트는 결국은 여기에 연결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이 종단에 있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큐블릿이 주면, 이 리소스 엔드포인트에 대한 여러 가지 추가, 자, 변경됐다는 게 이 파드가 죽어서 새로 만들면은 또 IP 주소가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추가나, 그럼 신규 IP 주소가 이제 새로 할당받겠죠. 또는 변경 정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여기에 큐블릿이 보내오면은 이 상태를 저장을 하고 다시 API 서버는 자 누구한테 이 큐베 프락시라는 놈한테 이제 API 서버는 그 큐베 프락시는 워크노드에 있어요. 워크노드에 워크노드가 있는데, 이 만들어진 파드에 대한 그러면은 IP 주소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건 바뀔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바뀔 수가 고정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큐베 프락시라는 놈은요, IP tables란 여기 이제 이곳에다가 뭐 한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워크노드가 10.80.14.13. 뭐 예를 들어서 이제 74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게 이제 있을 때 여기 보시면은 10.76. 요게 이제 파드에 대한 사설 IP 주소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워크노드에서는요. 자, 보자. 인마나, 자, 연마나 같은 파드예요. 자, 여기 10.76.152라는 10.76.1.52라는 파드가 하고, 자, 또 10.76.153 여기 IP 주소로 이 파드하고, 자, 여기 이 워크노드 1에는 두 개의 파드가 있습니다. 자, 이 파드가 인마 파드가 자, 이제 10. 여기 보시면 이제 10.80. 13. 예를 들어서 이제 목적지가 이제 74번이라는 목적지가 있다면 이제 이걸 이제 어디로 보내냐면은요.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76이나 0.231이나 10.76.1.53이나 이게 이제 같은 자, 그러니까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외부에 봤을 때는 이리 가도 되고 이리 가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10.76.1.52가 이제 목적지를 어디로 이제 이렇게 간다라고 되어 있냐면은요. 10.80.13.74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얘가 목적지로 하는 곳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최종 어떤 엔드포인트에서 서비스하는 거는 이 두 개의 파드가 이렇게 서비스할 수 있다라고 해서 여기 IP 테이블즈에다가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한다 이거죠. 얘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도 있고, 그죠? 얘가 다른 워크노드에다가 갈 수도 있죠. 갈 수도 있는데
이 정보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API 서버가 이제 각 노드에 있는 큐베 프락시한테 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어떤 각각 추가 변경 내용을 큐베 프락시한테 주면 얘가 이제 그 내부적으로 이제 이 엔드포인트에 대한 그 어떤 수정 변경 내용을 이 IP 테이블스에다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자, 외부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자, 지금 현재, 자, 요 IP 주소는 바뀌면 안 돼요. 10.80. 자, 13.74로 왔을 때, 자, 이게 외부에서는 10.80점 13.74로 오거든요. 자, 근데 이제 연결되는 파드는 얘나 두 군데 다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엔트리 포인트 목록이다. 엔트리 포인트 목록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진입할 수 있는 그 어떤 하나의 엔트리 포인트 목록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거 이제 10.80.1374는 도대체 또 뭐냐? 또 이걸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이 안에 있는 파드가 10.76.1.5인데 목적지는 어디다? 10.80.13.74래. 이거 IP 주소는 바뀌면 안 돼. 이거는 이제 그대로 이제 이게 이제 목적지에 접근할 수 있는 이거는 안 바뀌는 주소고 파드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주소입니다. 이게 아까 다시 말했지만 이게 이제 엔트리 목록에서 자동으로 API 서버한테 받아가지고 서로 갱신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아까 클래스의 작동 방식과 그 다음에 이제 큐베 프락시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이건 또 같은 내용인데요. 쿠버네티스에게 어떻게 명령을 전달할 것인가. 그러니까 매니페스트 파일. 아까 야물 파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케이스 환경에서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쿠버네티스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